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이게 맞니 저게 맞니가 싸우고 있어. 그걸 좀 너가 종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보는 눈이 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어.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내가 제시를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나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다만 근데 말로만 하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내가 몇 가지 준비를 해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강인 선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이강인 선수의 포메이션이라든지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내가 보기엔 잘하던데. 역시 이강인이다. 나는 이 그치. 생각하면서 봤는데.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타락박, 그치. 스루패스 그치. 등등. 뭐, 그리고 왼발킥. 그치. 뭐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풀어주고 어.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라든지 좋은 패스를 많이 해주잖아. 그럼 미드필드가 하는 역할이야. 이강인은 그거를 해야 되는 선수야. 이강인을 윙에다가 놨지만 그거를 하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그러면 이강인을 홍명보에서는 윙어로 기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윙어로 기용했을 때 나오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자, 경기 시작 장면이야. 대한민국이 킥오프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이미 볼리비아 선수들은 다 어느 쪽? 이강인 선수가 있는 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 경기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반대쪽에 있는 윙어는 없습니다. 지금 윙어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아, 이 7번이 윙어야? 전부 다 지금 왼쪽에 다 치우쳐 있잖아.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부터 이강인 선수가 있는 이 왼쪽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선수 배치를 하고 가겠다라는 게 볼리비아는 시작부터 이강인 쪽 죽이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강인이 있으면은 이강인이 나온 그 뒷공간, 김문환이 나온 그 뒷공간을 우리는 거기를 공략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시작부터 알려주고 시작을 했던 거야. 나도 이거 경기를 다시 보면서 알게 된 거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서 첫 번째 장면부터 바로 보자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 자, 김민재 선수가 지금 빌드업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나오게 됐을 때, 지금 상대 볼리비아 선수들이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들어갔고 오버래핑을 나가는 김문환 선수가 있고 그 사이에 길목을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있지. 자, 그럼 벌써 측면에만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상대는 경기 시작부터 이쪽 공간은 주지 않고 가겠다라는 게 그냥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플랜인 거야. 대한민국은 뭐만 잡으면 된다? 이강인 선수의 그치 중원에서의 그런 활약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를 이미 시작부터 깔고 갔던 거지. 그리고 이건 다음 장면인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에게 볼이 전달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배치가 돼. 우리가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이전 평가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까지 돌아가더라도 오래 치렀던 모든 경기를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계속 고립이 되고 드리블이 많아지고 상대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많아지고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강인을 활용하기 위한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필요하고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이 필요하고 이강인 선수의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를 우리만 알아? 상대도 다 안다는 거야. 그거를 대한민국을 막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어느 팀이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랬지.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들어가고 김문환 선수가 오버리핑을 나오고 자, 이게 지금 김문환 선수야. 지금 볼을 잡은 게 이강인 선수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와 김문환 선수를 같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는 반대발 윙어야. 그러면은 측면 공격보다는 당연히 왼발이니까 당연히 안쪽 공격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로 전환되는 패스라든지 안쪽으로 갖고 들어가면서 슈팅 내지는 킬 패스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면은 측면 공격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맡은 거야? 문환. 그치. 그걸 김문환 선수가 맡은 거야. 오버래핑이 굉장히 많고 상대 깊숙한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김문환 선수란 말이야. 이런 조합 자체는 반대발 윙어를 썼을 때는 당연히 오버래핑이 좋은 선수 혹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를 써야 되는 게 사실이야. 윙어가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발생되는 공간을 먹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김문환 선수와 요번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호흡을 보기로 한 거고 사실 두 선수만 봤을 때는 괜찮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김문환 선수도 볼 키핑 되지, 기술 있지, 뭐 어시스트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졌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그래. 진짜로 좋은 조합을 가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그 2차적인 수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들어갔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치. 김민재 선수가 김문환 선수가 나간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상대가 끊었고 이 볼이 이렇게 전진이 된단 말이야.
결국에는 김태현 선수가 1대1로 맨마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앞쪽이었지만 나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수밖에 없어. 무르게 된 상황에서 지금 뒤쪽에서 선수들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미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 공간, 김문환 선수가 나온 이 공간, 자 지금 튀어나가고 있지. 이 공간 안에 반대쪽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나간 자리만 공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볼리비아도 생각이 없는 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위쪽엔 진짜 없네.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볼이 사이드로 전달이 되고 깊숙한 지역에서 크로스가 올라간단 말이야. 자, 김민재 선수가 끌려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김태환 선수는 2대1 상황이 아니라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야.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1대1 상황 혹은 지금처럼 2대2 크게 볼 때는 3대3 상황까지 벌어진단 말이야. 김민재 선수가 끌려왔을 때 사실 우리 박스함, 골키퍼 앞에 문전 앞에는 굉장히 위험이 노출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 거야. 결국에는 크로스까지 주게 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요 한 장면만 갖고 얘기하면 억까지 축구로 오버래핑 어떻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저거에 대응을 김민재가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축구는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지금 장면은 김승규 선수가 골킥을 한 장면이야. 김민재 선수가 안전하게 잡았고 상대가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앙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결국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앙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야. 빌드업이라는 거는 측면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드필드에서 받아주고 그 볼이 사이드로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측면에 사이드에게 주게 되면은 전부 다 압박을 들어오는 상황이야. 왜? 이 선수가 가운데를 막고 이렇게 막으면서 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김태현 선수한테 못 주게 막으면서 이쪽으로 오고 그치. 있고. 이쪽 반대쪽으로 전환이 못되게 막으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측면 사이드로 전달이 됐을 때는 압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김민재가 했던 선택은 반대쪽에다 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안 주겠다라는 얘기야. 이 이후의 장면에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이강인 선수에게 압박이 되면서 우리 진영 앞에 우리가 골킥이 진행됐는데 상대가 둘레 6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상대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 파울성에 가까운 수비를 펼칠 거고 당연히 빌드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럼 빌드업을 누가 못하게 하기 위한 이강인 선수가 빌드업을 못하기 위한 못 풀어나가게. 그치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강인 선수는 어디 가면 잘해? 여기에 들어와야 잘해. 골킥을 김민재가 센터백이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 들어와 있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윙어란 말이야. 윙어가 여기 들어오는 확률이 있을까? 윙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빌드업 상황에서 난 못 본 것 그치 같아. 거의 없지. 물론 그런 특성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윙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골킥을 진행하고 안전한 빌드업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중앙까지 들어와 있다. 사실 이 경우는 되게 드물단 말이야. 축구에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야.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허용했잖아. 홍명보 감독이 허용을 한 거야. 강인이가 편하게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고 볼을 받아주고 이걸 하기로 한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게 더 단단한 상대의 수비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전반전부터 빌드업이 계속 안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두재 선수와 김진규 선수가 빌드업을 해서 풀어나와줘야 되는 선수야. 근데 결국에는 빌드업이 안 됐던 이유는 뭐야? 이렇게 좁아지면서 사실 빌드업에 대한 가담, 이 선수들이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공을 못 받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치 그래서 빌드업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이강인까지 합류가 되고 이재성 선수까지 합류가 된다면 거의 미드필더 지역은 포화 지역이라는 거지. 상대는 그걸 철저하게 공략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조상황도 마찬가지야. 자 김승규 골키퍼가 또다시 빌드업을 진행한 거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란 말이야. 미드필드 지역 봐봐. 이강인 선수가 또 들어와 있지. 상대 원톱이 2명의 센터백을 이렇게 막는 거고 미드필드 이렇게 갖고 지금 사이드 윙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막아서고 있는 거야. 이강인 선수를. 그러니까 결국에 윙어가 윙어 역할을 안 하고 그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고 미드필드의 진영에 왔을 때 여기에 또 가담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구였어? 이재성 선수야. 근데 이재성 선수는 여기에 볼을 받으러 내려올 수가 없어. 여기에 이재성까지 들어오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치. 이재성 선수는 미드필드임에도 불구하고 볼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거고 이강인 선수는 윙어임에도 안쪽에 들어와서 볼을 받기 위해서 합류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의 틀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이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김문환 선수가 없어. 김문환 선수 어디가, 이강인 선수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 지금. 김문환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나온 그 공간, 윙어에 대한 공간, 지금 하프라인 쪽 위쪽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김문환이 안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란 말이야. 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야. 김문환은 올라가줘야 되는 거야. 왜? 볼 소유를 우리가 100% 안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요 상황에서 김문환 선수는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공이 김민재 선수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 자, 김민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는데, 자, 안쪽 봐봐. 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치. 김민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였을까?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 과정이야. 결국에는 백패스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킥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상대는 압박을 성공했다는 거지. 상대에 대한 압박 성공은 뭐냐면은 간단해. 상대가 불편하게 킥을 하게 만들었으면 압박에 대한 성공이란 말이야. 전방에 그럼 누가 있겠어? 지금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선수들한테 킥해놨어. 땡큐지. 공을 받아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선수들한테 자꾸 머리 위로 공이 와. 그러면 땡큐란 말이야. 결국엔 압박에 대한 성공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고, 내가 도와줬다라는 표현을 했어. 대한민국이 상대를 도와줬다. 그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빌드업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 물론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해저축구. 왜 해저축구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컨디션이 몰라 좋아. 이 공도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다 탈압박 해내고 좋은 패스 다 해줘. 그럼 문제가 없지. 그치. 그거를 바라는 축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풀어나와야 되고, 어려운 탈압박을 해야 되고, 약간은 어려운 상황에서 빌드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랬을 때 이강인 선수가 문제없이 해낸다면 아주 좋은 플레이지. 왜? 김문환은 올라가 있고, 그치. 저 볼이 빠져나왔을 때는 공격적인 굉장히 많은 옵션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잘해주면 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해줘 축구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야. 이강인 골 넣어줘. 손흥민 골 넣어줘. 이게 아니라 아, 지금 명확하게 알겠어. 자, 그래서 몇 장면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다가 뺏겨서 상대가 걷어낸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공중볼에 대한 경합을 하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김문환 선수가 많은 오버래핑을 통해서 나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사이드백 같은 역할. 그러니까 김문환이 없는 자리에 들어있는 공격수는 무조건 김민재가 맡아줘야 되는 그치. 상황이네. 그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민재가 계속 끌려 나와야 하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잘못된 거야. 경합하고 있는 선수 반대쪽에 1대1, 1대1대. 상대 공격수가 3명이 있는데 포백이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3백이 이렇게 위치해 있단 말이야. 역습을 하는 팀이 가장 좋은 패턴의 숫자지. 3대3, 2대2가 만들어졌을 때, 이 볼이 빠졌을 때에 대한 이제 경우의 수를 노리고 킥을 때려놓고 공중볼 경합을 하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선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지금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코스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끌려 나왔단 말이야. 자, 김문환 선수는 이제 복귀가 됐어. 요렇게 끌려 나왔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끌려 나온 상황에서 돌파를 허용하게 되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가게 돼.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사이드로 나오게 됐고, 이 선수가 또 오버래핑을 하게 되고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돌파가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에는 김민재가 끌려 나온 상황에서 중앙으로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얘기했죠. 김민재 선수가 끌려 나오게 되면 중앙에서 이렇게 1대1 상황이 1대1. 맞아요. 앞쪽에 우선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볼이 상대가 가져가게 되면서 진짜 결정적인 슈팅을 주게 돼.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골이라고 봐야 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 해야 돼. 우리는 그걸 바라고 기용을 했어. 김문환 선수가 그 공간을 오버래핑을 나가서 하기를 바랬어. 그리고 우리는 뒤쪽에서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그 나간 공간을 커버를 해주길 바랬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제 플레이를 해주고, 김문환이 이쪽에서 자기의 플레이 해주고, 김민재가 여기서 다 커버해주면 돼. 근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맞닥뜨린다는 거야. 자, 다음 장면도 지금 이 선수 어떤 선수인 것 같아? 이 선수가 김문환 선수야. 공격 진행을 하다가 반대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지금 김문환 선수가 여기 와 있고, 센터포드야? 이 뒤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어. 사이드 라이트에? 사이드에 선수가 있어.
이런 건 어떻게 된 상황이야? 결국에 이게 바뀐 거야. 처음에는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있다가 김문환 선수가 사이드 나갔다가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로 오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김문환 선수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나온 이 뒤쪽의 공간은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다 해야 돼. 이거를 다 막아낼 수는 없어. 김민재 선수가. 김민재는 다 할 수 있어. 왜 무슨 소리야? 김민재 다 막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상대가 그것만을 노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는 그 공간, 김문환 선수가 나와 있는 그 공간을 상대가 지속적으로 노리고 공략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김민재 선수도 쉽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뭐 오른쪽에 사이드 갔다가 또 가운데 또 들어갔다가 여기서 올리면 또 여긴 김민재가 없는데. 그치, 도와주는. 왜냐면은 김민재가 커버는 갈 수 있지만 김민재가 나왔을 때 중앙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 직전의 장면처럼. 김민재가 막아내는 것 같지만 중앙으로 전달이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야. 김문환 선수가 올라갔는데 자, 뒤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지. 자, 내가 말했던 대로. 여기 있었구나. 그치. 거기 사실은 있었구나. 김문환 선수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은 이강인 선수가 여기를 내려와 있든가.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에 올라 있으면은 김문환 선수가 이 위치에 있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위치에 있잖아. 나는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한 게 나는 주문이라고 생각해. 이강인 선수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공간에서 하고 그의 빈 공간을 김문환 선수가 마구 돌아다니면서 공격에 대한 가담을 해라. 그래서 오른쪽을 약간 키플레이어로 잡은 거지. 김문환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기로 간 것처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골킥 진영에서 빌드 플레이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까지, 윙어가 중앙까지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반대사 전환 때는 김문환 선수가 지금 거의 원톱 진영까지 올라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뭔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전술적으로 지시가 들어간 상황인 거야. 거기까지는 아주 좋아.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런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볼이 또다시 뺏기게 돼서 김민재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비 진영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자, 이 볼이 결국에는 사이드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김문환 선수랑 내려온 거야. 자, 그리고 요 상황이 측면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크로스를 한번 올린 게, 김민재 선수 팔에 맞고 사이드로 흘러. 그 장면 기억할 거야. 핸들. 막 핸들이니 아니니 그랬던 장면이야. 뒤에서 이렇게 맞은 거? 맞아. 그 장면이야. 그런 이후에, 자, 요렇게 진행이 됐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쪽에다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김민재 선수가 한 번 얘기하고 또 잡았을 때도 또 여기다 손가락으로 계속 표시를 해. 그러니까 김문환이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크로스까지 내주게 돼. 그 다음에 상황이야. 나 좀 무서웠어. 김민재 선수가 이때 정확하게 이제 입모양이 정확하게 나왔지. 야, 내려오라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특정 선수에게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이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확신이 들었어. 이강인 선수와 김문환 선수를 측면에 배치를 하고 많은 공격적인 가담을 시키고 오버래핑을 시키고 이강인 선수는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이거를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안 해놨구나. 딱 얘기해줄게. 그냥 이거는 이강인 선수한테 한 얘기야. 이강인 선수 쪽에 얘기를 하면서 야, 내려오라고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김문환과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 있을 때 거기를 대처하는 방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야. 진규 이쪽에 커버해줬어야지. 지금 문환이랑 강인이 다 올라갔으면은 투볼란치 중에 하나 쳐줘주고 뭐 이거 이렇게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약속이 안 돼 있는 거구나. 그치. 전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정 선수에게 안 내려오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지. 이 경기가 짜여지지 않은 상황인 거네. 그치. 두 선수가 나갔을 때 이 커버는 누가 해줘라 라는 게 짜여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스처가 나오면 안 한 된다라는 거야. 명에게 야 내려오라고 이런 말 안 해. 그치. 자, 둘 나갔을 때 지금 땡겨 와줬어야지. 이 공간 먹었어야 돼. 지금 우리 이거 얘기하기로 했잖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또 감독이 되게 많은 화를 낼 때는 왜 화를 내냐면은 우리가 하기로 한 거를 못했을 때 가장 많은 화를 내. 선수가 공을 뺏기고 패스미스를 하고 이것보다 가장 많이 화를 낼 때가 딱 그거야. 이정효 감독님이 딱 그런 게 있어. 우리가 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것만 하라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내. 나는 이걸 보면서 사실 확신을 한 거지. 공격에 대한 지시는 내렸지만 그 이후에 대한 리스크 감수하기 위한 포메이션은 뭔가 안 돼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선수에 대한 다른 조합을 맞춰보고 있고 3백 썼다가 지금 4백 썼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가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수비적인 전술은 맞춰갈 수 있어. 근데 아주 원초적인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 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해야 돼. 황희찬 뒷공간에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주고받고 이재성 선수가 침투하는 볼을 넣어주고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이제 그거를 조금 갖고 온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프리롤 아니야? 사이드에 있는 윙어지만 가운데도 들어와 있고 가운데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드에 있던 거를 김문환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또 사이드에서 공격 이럴 때 또 이강인도 사이드로 오고 그럼 거의 프리롤 같은 느낌 아니야? 그치, 프리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윙어잖아. 그러니까 윙어가 프리롤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몇 명의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바페, 네이마르. 은바페 선수도 원톱을 볼 때가 있지만 측면을 볼 때가 있어. 수비에 대한 가담도 많지도 않고 중앙으로 들어가나 사이드에 가나 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반대발 윙어처럼 서서 자기들이 프리롤로 근데 기반 자체가 그 선수들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 선수들은 뭐야? 돌파형이야. 그 선수들은 자기들이 프리롤로 가져가고 있지만 중앙에 들어가든 사이드로든 돌파형이란 말이야. 근데 이강인 선수는 돌파형보다는 패스 플레이에 가깝고 반대로 찢어주는 플레이, 그러니까 미드필드 성향에 훨씬 더 가까운 윙어를 지금 우리가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강인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됐고 이강인 선수 포메이션이 어떻게 됐고 김문환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뺏겼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내가 하는 얘기들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주면 쟤 또 약 팔고 있네. 그냥 이럴 수 있거든. 그냥 뭐 뚫린 입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면들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에 대한 장면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강인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거 드리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얘기해. 형컴이 생각하는 이라고 자꾸 누가 댓글로 욕하잖아. 여러분들 그런 댓글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다르다고 해서 또 제 말이 절대 정답은 아니거든요. 많은 의견 달아주시면은 저도 그 의견들 보고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제가 작전판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플레이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포메이션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 건지 저의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공유하고 싶거든요. 또 저의 의견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포메이션입니다. 4-2-3-1 전형으로 와 있고, 자, 이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고, 김문환 선수가 있고, 이재성 선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포진을 해 있습니다. 빌드업을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김문환 선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때 수비적인 배치를 보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하게 되면서 상대를 막아서는 딱 이런 위치에서 빌드업 진행 시 이런 포메이션을 많이 봤습니다. 자, 요게 이강인 선수의 위치예요, 여러분들. 이 선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성향을 보더라도 무조건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의 위치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씩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측면으로 나오고 김문환 선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도 발생은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상황들이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간을 비워줬기 때문에 밑에 지역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는 형태. 축구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들어오는 선수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김문환 선수가 나가고 김문환 선수가 나갔을 때 또 볼이 진행이 됐을 때 이강인 선수가 또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만 플레이를 많이 하고 김문환이 많이 나가 있는 형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을 할 때 항상 여기가 선수가 비어있고 막혀있는 상황. 결국에 빌드업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이 될 때 상대가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해왔냐면요. 가운데를 막고 손가락 죄송합니다. 가운데를 막고 이런 식으로 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 왔을 때 프리롤이 거의 불가능한 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요. 상대 윙어가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김문환 선수가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상대가 오버래핑 나오는 거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이강인 선수한테 있습니다.
상대가 오버래핑을 많이 하면 무조건 이강인 선수가 이거를 끝까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책임이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미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올 때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약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이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강인 선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자, 요 상황에서 오버래핑 나오면은 김문환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끌려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전 앞이 굉장히 허술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사이드 배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저도 경기를 보면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의 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포메이션을 4-3-3으로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강인 선수를 4-3-3의 윙어가 아닌 미드필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드필드의 선수에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포메이션을 볼 때는 살짝 비대칭 형태의 미드필드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프리롤에 대한 형태, 너무 전진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 미드필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요 중앙에 있는 세컨 스트라이커의 위치에 넣게 된다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의 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드필드 쪽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끌고 내려왔어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미드필드가 굉장히 좁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가져갔냐면, 이강인 선수가 약간은 측면 같은 느낌의 미드필드 성향을 가져갔을 때 조금 더 롤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상대 오버래핑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수비적인 가담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건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미드필드 우측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말했듯이 이 선수가 깊숙한 위치, 안쪽 위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역할을 가져갔을 때 이 선수에 대한 역할을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미드필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원톱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선수가 이 선수죠. 조금 더 안쪽에서 들어가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이 선수가 조금 더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선수, 김문환 같은 선수의 유형이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이 위치에서, 요런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요런 위치가 나왔을 때, 자, 올라가고 볼란치 선수가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미드필드 형태를 갖춰주는 거죠. 당연히 전방에 있는 선수는 안쪽으로 나서 손흥민 선수와 중앙에서 배치가 되고, 반대쪽에서는 또 황희찬 선수라든지 몇몇의 선수들이 반대쪽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요 위치된 볼란치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적절하게 빌드업을 가담할 수 있게끔 공간을 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사이드 백들이 많이 올라가는 가담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이런 선수들이, 자, 볼을 센터백이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이강인 선수가, 자, 뒤쪽에 있다가 나오면서 받아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현대축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센터백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사이드백이 쭉 나가고 미드필드 선수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공을 받아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이 4-3-3 전술이 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이렇게 전술을 쓰고 있고, 그 특성을 가진 선수들이 좀 더 프리롤로 많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전술이, 저는 이강인 선수를 윙어의 역할보다, 자, 4-3-3에 있는 오른쪽 사이드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볼란치 역할을 해주고, 당연히 볼을 두고 이 볼이 타치됐을 때도 사이드백이 많이 나가 있지만 그 윙어에 대한 공간을 이 선수가 커버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역할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을 시점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우리가 전방으로 올라가고 많은 선수들이 전방에서 공격 가담, 우리에 대한 롤이 많이 높아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우리 사이드백이 많이 올라가서 공격에 대한 가담을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이강인 선수는 이런 위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투볼란치 중에 하나가 사이드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미 미드필드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계속 이 위치에 이강인 선수는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치. 볼란치 한 명의 선수가 오른쪽에 대한 측면, 윙어가 나간 측면을 커버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요 선수가 중앙으로 당겨와서 약간 이런 형태. 뭐 반대쪽은 지금 수비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사이드백이 나가고 윙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을 볼란치 하나가 계속해서 커버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4-3-3에 대한 부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위에 있을 때도 볼란치 중에 하나가 그럼 여기 오면 되잖아. 이강인 선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김문환 선수가 있을 때 볼란치가 여기 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은 커버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볼이 진행이 됐을 때 다시 중원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 결국에 말했듯이 이 사이드백 상대 사이드백이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전부 다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비적인 가담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이런 활동량을 보였을 때 실질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해줘야 되는 지역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투볼란치의 선수들이 조금 더 이강인 선수와 측면 사이드 나가는 선수에 대한 커버 역할을 살짝 기우뚱하게 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이 곳곳 사이사이에서 사이드를 나가고 중앙을 들어오고 볼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갖고 들어와서 반대쪽 전환해주고 또 받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거죠. 수비적인 부담감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자, 투볼란치가 돼서 반대로 전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반대에 대한 볼란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 선수가 이렇게 당겨와 주면 되거든요. 자,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역할을 할 때는 2선에서 침투를 하고 이 볼을 받아서 어시스트를 하고 이런 장면까지 많이 나왔지만 이강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전방으로 올라가서 많은 활약을 하기보다는 뒤쪽에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뭐 나간 선수가 있지만 뒤쪽에 남아있는 선수가 최소 4명에서 5명 선수가 이런 식으로 남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 너무 수비적인 전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월드컵 본선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서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에 대한 작업을 다 한다거나 그것보다는 수비에 대한 진영을 더욱더 탄탄하게 갖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포커스를 지금 거기다가 맞춰야지 약팀을 상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본선에 가서 맞붙어야 되는 팀들한테는 수비적인 전술이 먼저고 수비를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 투볼란치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하지만 우리도 역습 상황에서 역습을 해야 되고 공격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누구? 이강인 선수에게 그 역할을 전담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윙어에 대한 역할을 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본선에 가서 분명합니다. 본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선수는 무조건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현대 축구에서 월드컵에 본선에 나올 수 있는 팀이라고 하면은 사이드백에 대한 공격적인 전술은 무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는 자, 본선에 가면 100%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조금은 되실 거예요. 상대 오버래핑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강인 선수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수비적인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거고 결국엔 끌려다니다가 자, 이곳에서 뭐 뺏어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는 파울로 끊을 거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윙어라는 거는 저도 현역 시절에 윙어라는 포지션을 봐왔지만 윙어에게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상대 오버래핑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선수 시절 때 오버래핑이 많은 선수를 만나면은 내가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나 뭐 수비만 하고 있지? 왜?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강인 선수가 가진 특성을 조금 더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포메이션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볼리비아전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고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더 롤, 섀도우 스트라이커 롤이 아닌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4-3-3 형태, 그리고 전방에 있는 3톱에 있는 공격수가 조금 더 공격에 특화된, 조금 더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양쪽 사이드 윙어에 배치가 됐을 때 본선에 갔을 때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는 역습 플레이라든지 조금 더 빠른 선수들이 측면을 부시는 플레이가 나와야지만 중원에서도 살아나고, 측면에 빠른 선수들이 있을 때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들이 더 빛을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 볼리비아전에서 그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지만, 오늘 가나전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간단한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또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격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또 의견 남겨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보고 또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영상 앞으로도 많이 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컴이었습니다.